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한때 따뜻했던 그 손은 이제 얇은 종이처럼 차갑고 여위어 있었죠. 오늘은 좀 어때? 민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마저도 힘겨워 보였어요. 괜찮아. 너만 있으면 다 괜찮아. 민호와 서연은 대학 시절 처음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빌리려다 마주친 게 시작이었죠. 서연은 늘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처럼 상쾌했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갔죠. 하지만 3년 전 서연에게 희귀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 증상이었어요. 조금 피곤하고 가끔 어지럽다고 했죠. 민호는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민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행성, 치료 불가능, 몇 년 같은 단어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부터 민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 일은 뒷전이 되었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서연의 간병에 쏟았어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근을 밤늦게까지 했고 주말에는 부업을 했습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서연 앞에서는 늘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죠. 민호야, 미안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잖아. 민호는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자. 꼭 나아질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병은 날이 갈수록 그녀를 더 깊숙이 잠식해 갔어요. 한때 아름다웠던 긴 머리카락은 이미 다 빠져버렸고 통통했던 볼은 움푹 패였습니다. 그래도 민호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챙겨주고 나간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의료진들의 대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민호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병원 정원의 벚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하지만 봄의 전령도 이 병실 안의 절망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죠. 대신 조심스럽게 준비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야.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가까이 와봐. 민호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기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은 더욱 작고 여려 보였죠.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뭐가 필요해? 물 좀 마실까? 아니면 간호사 불러올까? 민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손을 들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들어봐. 중요한 얘기야.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고 동시에 불안해 보였죠.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 있는 서랍장 기억하지? 서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맨 아래 서랍. 거기에 뭐가 있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이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나 죽고. 꼭 열어봐. 약속해. 민호는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싫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우리 함께 싸워보자고. 민호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고 어디선가 모니터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생과 사가 공존하는 이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잊지 마. 서연이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민호야, 나 정말 사랑했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그날 밤 서연은 민호의 손을 잡은 채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길고 단조로운 경보음이 울렸고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서연은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요. 민호는 한동안 서연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따뜻한 그 손이 진짜 차가워질 때까지 그는 그녀 곁을 지켰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이렇게 아픈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연이 원했던 대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지만 민호에게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죠. 서연 없는 세상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텅 빈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부엌 식탁 위에 찻잔, 거실 소파의 방석, 침실 화장대의 화장품들.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서연의 마지막 당부가 생각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민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그 서랍을 열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죠.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을 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서연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은은한 라벤더 향수 냄새와 함께 그녀만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민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서연이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어요. 서랍장은 침대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원목으로 만들어진 결혼할 때 함께 산 가구였어요. 서연이 늘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죠. 맨 위 서랍에는 액세서리들이, 가운데에는 속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맨 아래 서랍에 손을 댔어요. 서랍을 여는 순간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몇 개의 상자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민호에게라고 서연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서연의 마지막 숨결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안에서 나온 것은 몇 장의 편지지였습니다. 서연의 단정한 글씨로 빼곡히 써진 글들이 보였어요. 민호는 침대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먼저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편지의 첫 문장부터 민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민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너에게 말 못한 비밀이 있어. 아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나는 너와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어. 그리고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었어.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자신과 만나기 전에 다른 연애를 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입양을 보냈어. 아이는 건강한 남자아이였고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들었어. 이름은 윤호야. 나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어. 편지를 읽는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아니 적어도 병이 생겼을 때라도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이야.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거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숨긴 것이 더 잘못된 일이었던 것 같아.
서연의 솔직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연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윤호는 지금 26살이야. 서울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야. 나는 가끔 그 아이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너에게 부탁하고 싶어.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민호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의 글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흐릿했어요. 아마 많이 아플 때 써서 그런 것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절절했습니다. 윤호를 찾아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알려줘.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한다면 너와 가족이 되어줘. 이건 정말 이기적인 부탁인 걸 알아. 하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죽을 수는 없어. 민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소원이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탁이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아이를, 그것도 서연의 전 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찾아서 가족이 되어달라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서연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죄책감이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윤호에 대한 정보는 서랍 안에 작은 상자에 들어있어. 입양기관에서 받은 자료들이야. 많지는 않지만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민호야,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부탁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서연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서랍 안을 다시 뒤져서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어요. 상자를 열자 몇 장의 서류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입양 확인서, 그리고 갓 태어났을 때의 아기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기는 정말 작고 귀여웠습니다. 서연을 닮았는지 눈이 또렷했어요. 사진 뒷면에는 윤호 생후 3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 아이가 서연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양 서류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윤호는 경기도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양부모의 성함과 대략적인 주소도 기록되어 있었죠. 물론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소용없는 정보일 수도 있었지만 단서는 되었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윤호를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찾는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의 생모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윤호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가족이 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민호는 서연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죄책감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윤호의 입장이라면 생모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먼저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윤호가 원한다면 연락을 전달해 줄 수는 있다고 했죠. 민호는 편지를 써서 기관에 맡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 씨의 생모였던 서연의 남편입니다. 서연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에 윤호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연락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서연이라는 분의 남편이신가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음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윤호 씨인가요? 네, 저예요. 입양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제 생모가 돌아가신 건가요?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윤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윤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역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죠. 네.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민호와 윤호는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곧 만날 사람이 서연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서연을 닮은 또렷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민호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윤호구나. 윤호도 민호를 금세 알아보는 듯 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민호라고 해요. 민호도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윤호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계속 민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민호 역시 윤호의 모습을 찬찬히 관찰했어요. 정말 서연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서연과 똑같았죠. 정말 제 생모가 돌아가신 건가요?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네. 한 달 전에 희귀병으로.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서연의 죽음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어려웠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3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윤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봤어요. 저는 한 번도 생모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었는지도 몰랐고. 민호는 가방에서 서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분이 서연이에요. 당신의 어머니. 윤호가 사진을 받아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저를 닮았네요. 아니, 제가 어머니를 닮은 거겠죠. 사진을 보는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모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어요. 민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젊은 남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서연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죠. 당신을 포기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입양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입양 가정은 어떠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으셨어요. 친부모님처럼 사랑해 주셨죠. 지금도 물론이고요. 윤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이시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세요. 저에게 정말 많은 걸 해주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민호는 안도했습니다. 윤호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서연도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을 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서연 어머니께서 뭔가 말씀을 남기셨나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의 편지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에 당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요? 당신이 원한다면 저와 가족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물론 이상한 부탁인 걸 알아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고, 윤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요? 서연은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뭔가 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미 가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윤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민호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윤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도 엿보였죠. 저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정말 좋은 부모님이시고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거든요. 윤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 되자고 하시면 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그리고 윤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연 어머니가 저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아파요. 이해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 되자고 하시니 윤호의 솔직한 마음이 민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버려졌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서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사진이나 편지 같은 것들이 더 있거든요. 윤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편지요? 네. 서연이 당신에게 직접 쓴 편지예요. 마지막에 남긴 거죠. 민호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윤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봉투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윤호야,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년 내 생일이 되면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를 빌었어. 너를 포기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하지만 동시에 너를 좋은 가정에 보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편지를 읽는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생모의 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윤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윤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핸드폰에서 서연의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 신혼여행 때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서연의 일생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윤호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건. 민호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나? 서연이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혹시 그때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가끔 보이던 우울한 표정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윤호 때문이었던 거죠. 그랬을 거예요. 서연이 가끔 혼자 있고 싶어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보니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윤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모가 자신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민호와 가족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한때 따뜻했던 그 손은 이제 얇은 종이처럼 차갑고 여위어 있었죠. 오늘은 좀 어때? 민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마저도 힘겨워 보였어요. 괜찮아. 너만 있으면 다 괜찮아. 민호와 서연은 대학 시절 처음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빌리려다 마주친 게 시작이었죠. 서연은 늘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처럼 상쾌했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갔죠. 하지만 3년 전 서연에게 희귀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 증상이었어요. 조금 피곤하고 가끔 어지럽다고 했죠. 민호는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민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행성, 치료 불가능, 몇 년 같은 단어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부터 민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 일은 뒷전이 되었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서연의 간병에 쏟았어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근을 밤늦게까지 했고 주말에는 부업을 했습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서연 앞에서는 늘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죠. 민호야, 미안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잖아. 민호는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자. 꼭 나아질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병은 날이 갈수록 그녀를 더 깊숙이 잠식해 갔어요. 한때 아름다웠던 긴 머리카락은 이미 다 빠져버렸고 통통했던 볼은 움푹 패였습니다. 그래도 민호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챙겨주고 나간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의료진들의 대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민호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병원 정원의 벚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하지만 봄의 전령도 이 병실 안의 절망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죠. 대신 조심스럽게 준비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야.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가까이 와봐. 민호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기고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은 더욱 작고 여려 보였죠.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뭐가 필요해? 물 좀 마실까? 아니면 간호사 불러올까? 민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손을 들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들어봐. 중요한 얘기야.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고 동시에 불안해 보였죠.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 있는 서랍장 기억하지? 서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맨 아래 서랍. 거기에 뭐가 있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이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나 죽고. 꼭 열어봐. 약속해. 민호는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싫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우리 함께 싸워보자고. 민호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고 어디선가 모니터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생과 사가 공존하는 이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잊지 마. 서연이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민호야, 나 정말 사랑했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그날 밤 서연은 민호의 손을 잡은 채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길고 단조로운 경보음이 울렸고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서연은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요. 민호는 한동안 서연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따뜻한 그 손이 진짜 차가워질 때까지 그는 그녀 곁을 지켰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이렇게 아픈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연이 원했던 대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지만 민호에게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죠. 서연 없는 세상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텅 빈 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부엌 식탁 위에 찻잔, 거실 소파의 방석, 침실 화장대의 화장품들.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서연의 마지막 당부가 생각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민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그 서랍을 열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죠.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을 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서연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은은한 라벤더 향수 냄새와 함께 그녀만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민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서연이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어요. 서랍장은 침대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원목으로 만들어진 결혼할 때 함께 산 가구였어요. 서연이 늘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죠. 맨 위 서랍에는 액세서리들이, 가운데에는 속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맨 아래 서랍에 손을 댔어요. 서랍을 여는 순간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에는 몇 개의 상자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민호에게라고 서연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서연의 마지막 숨결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안에서 나온 것은 몇 장의 편지지였습니다. 서연의 단정한 글씨로 빼곡히 써진 글들이 보였어요. 민호는 침대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구나. 먼저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편지의 첫 문장부터 민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민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너에게 말 못한 비밀이 있어. 아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나는 너와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어. 그리고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었어.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자신과 만나기 전에 다른 연애를 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입양을 보냈어. 아이는 건강한 남자아이였고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들었어. 이름은 윤호야. 나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어. 편지를 읽는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아니 적어도 병이 생겼을 때라도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이야.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거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숨긴 것이 더 잘못된 일이었던 것 같아. 서연의 솔직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연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윤호는 지금 26살이야. 서울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야. 나는 가끔 그 아이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너에게 부탁하고 싶어.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민호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의 글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흐릿했어요. 아마 많이 아플 때 써서 그런 것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절절했습니다. 윤호를 찾아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알려줘.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한다면 너와 가족이 되어줘. 이건 정말 이기적인 부탁인 걸 알아. 하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죽을 수는 없어. 민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소원이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탁이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아이를, 그것도 서연의 전 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찾아서 가족이 되어달라니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서연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죄책감이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윤호에 대한 정보는 서랍 안에 작은 상자에 들어있어. 입양기관에서 받은 자료들이야. 많지는 않지만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민호야,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부탁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서연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서랍 안을 다시 뒤져서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어요. 상자를 열자 몇 장의 서류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입양 확인서, 그리고 갓 태어났을 때의 아기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기는 정말 작고 귀여웠습니다. 서연을 닮았는지 눈이 또렷했어요. 사진 뒷면에는 윤호 생후 3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 아이가 서연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양 서류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윤호는 경기도의 한 입양기관을 통해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양부모의 성함과 대략적인 주소도 기록되어 있었죠. 물론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소용없는 정보일 수도 있었지만 단서는 되었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윤호를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찾는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의 생모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윤호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가족이 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민호는 서연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죄책감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윤호의 입장이라면 생모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먼저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윤호가 원한다면 연락을 전달해 줄 수는 있다고 했죠. 민호는 편지를 써서 기관에 맡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 씨의 생모였던 서연의 남편입니다. 서연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에 윤호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연락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서연이라는 분의 남편이신가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음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윤호 씨인가요? 네, 저예요. 입양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제 생모가 돌아가신 건가요?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윤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윤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역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죠. 네.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민호와 윤호는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곧 만날 사람이 서연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 3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서연을 닮은 또렷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민호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윤호구나. 윤호도 민호를 금세 알아보는 듯 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민호라고 해요. 민호도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윤호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계속 민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민호 역시 윤호의 모습을 찬찬히 관찰했어요. 정말 서연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서연과 똑같았죠. 정말 제 생모가 돌아가신 건가요?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네. 한 달 전에 희귀병으로.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서연의 죽음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어려웠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3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윤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봤어요. 저는 한 번도 생모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었는지도 몰랐고. 민호는 가방에서 서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분이 서연이에요. 당신의 어머니. 윤호가 사진을 받아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저를 닮았네요. 아니, 제가 어머니를 닮은 거겠죠. 사진을 보는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모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어요. 민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젊은 남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서연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죠. 당신을 포기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입양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입양 가정은 어떠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으셨어요. 친부모님처럼 사랑해 주셨죠. 지금도 물론이고요. 윤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이시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세요. 저에게 정말 많은 걸 해주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민호는 안도했습니다. 윤호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서연도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을 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서연 어머니께서 뭔가 말씀을 남기셨나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의 편지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에 당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요? 당신이 원한다면 저와 가족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물론 이상한 부탁인 걸 알아요. 저도 처음엔 당황했고, 윤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요? 서연은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뭔가 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미 가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윤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민호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윤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도 엿보였죠. 저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정말 좋은 부모님이시고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거든요. 윤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 되자고 하시면 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그리고 윤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연 어머니가 저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아파요. 이해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이 되자고 하시니 윤호의 솔직한 마음이 민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버려졌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서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사진이나 편지 같은 것들이 더 있거든요.
윤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편지요? 네. 서연이 당신에게 직접 쓴 편지예요. 마지막에 남긴 거죠. 민호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윤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봉투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서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윤호야,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년 내 생일이 되면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를 빌었어. 너를 포기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하지만 동시에 너를 좋은 가정에 보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편지를 읽는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생모의 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서연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윤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윤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핸드폰에서 서연의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 신혼여행 때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서연의 일생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윤호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건. 민호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나? 서연이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혹시 그때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가끔 보이던 우울한 표정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윤호 때문이었던 거죠. 그랬을 거예요. 서연이 가끔 혼자 있고 싶어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보니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윤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모가 자신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민호와 가족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